여자들이 운전할 때 말이야. 바지가 편해, 치마가 편해? 오늘 사연 모음집에서 들려드릴 사연은 단순한 호기심을 가장한 이 한마디가 어떻게 한 여군의 명예에 칼날이 되어 박혔는지, 그리고 그녀가 모든 것을 걸고 시작한 처절한 반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안양 수도군단 제백 수송대대 차고지. 디젤 유증기와 희미한 흙먼지가 뒤섞인 공기는 군부대의 아침을 상징했다. 거대한 경납고 같은 차고지 안에는 녹색 위장 도색을 한 군용 트럭들이 열을 맞춰 도열해 있었다. K511 일명 두돈반이라 불리는 육중한 트럭들 사이로 이제 갓 24을 넘긴 윤서와 하사가 분주하게 움직였다. 전투복 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어올린 그녀의 손에는 기름때 묻은 장갑과 점검표가 들려 있었다. 타이어 공기압 이상 무. 엔진 오일 누유 흔적 없음. 냉각수 레벨 정상.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그녀는 능숙하게 차량 하부를 살피고 타이어를 발로 툭툭 차보며 장력을 확인했다. 여자라는 이유로 운전병 보직에 대해 수군거리는 시선들을 실력으로 잠재우고 싶었다. 매일 아침 누구보다 먼저 출근에 배차된 차량을 완벽한 상태로 만들어 놓는 것은 그녀만의 자존심이었다. 그때 차고지 입구에서부터 묵직한 군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소리의 주인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윤서아의 미간이 순간 찌푸려졌다가 이내 억지로 펴졌다. 충성. 박기범 상사님 출근하셨습니까? 서아는 자세를 바로 하고 꼿꼿하게 경례했다. 그녀의 직속 상관이자 이 부대의 배차 담당관인 박기범 상사였다. 40을 앞둔 그의 얼굴에는 심술과 권태가 뒤섞여 있었고 유난히 튀어나온 광대뼈는 그의 인상을 더욱 날카롭게 만들었다. 박 상사는 서아의 경례를 건성으로 받아넘기며 그녀가 점검하던 트럭으로 다가왔다. 그는 마치 매를 찾는 사냥개처럼 날카로운 눈으로 트럭을 훑었다. 아침부터 윤하는 윤하사 그렇게 낑낑댄다고 차가 알아주나? 비아냥거림이 담긴 목소리. 서아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오늘 사령부 본청으로 가는 배차 윤하사한테 줬는데. 준비는 다 됐고? 네, 그렇습니다. 점검 거의 마쳤고 운행일지 작성하면 바로 출발 가능합니다. 사령부 가는 길이면 높은 분들 많이 볼 텐데. 꼴이 그게 뭐야? 얼굴에 기름이나 묻히고. 여군이 좀 단정해야지. 박 상사는 혀를 차며 서아의 전투복을 위아래로 훑었다. 시선에 담긴 불쾌한 감각에 서아는 주먹을 꽉 쥐었다. 여군이라는 단어에 유독 힘을 주는 그의 말투가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 죄송합니다. 바로 정돈하겠습니다. 죄송할 것까진 없고. 근데 말이야, 내가 전부터 궁금했던 게 있는데. 박 상사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의 입에서 역한 담배 냄새가 풍겨왔다. 여자들이 운전할 때 말이야. 바지가 편해, 치마가 편해? 네. 서하는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아니, 운전하려면 페달 밟고 기어 바꾸고 계속 다리를 움직여야 하잖아. 바지 입으면 그 사타구니 쪽이 좀 불편하지 않나? 차라리 전투복 치마 같은 거 입고 운전하면 아랫도리도 자유롭고 통풍도 잘 되고 편하지 않을까 해서. 그는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짓거렸다. 명백한 성희롱이었다. 서아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상사와 하사라는 계급장이 목을 짓눌렀다. 이곳은 사회가 아니었다. 업무와 관련 없는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서아가 간신히 뱉어낸 대답이었다. 그 순간 박 상사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졌다. 그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고 포악하게 변했다. 뭐라고?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가 차고지를 울렸다. 지금 하사가 상사한테 토다는 거냐? 내가 그냥 궁금해서 물어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부대 분위기 좀 편하게 해보려고 농담 한마디 한 걸 가지고 그렇게 정색을 해? 농담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진짜. 박 상사는 금방이라도 손을 들어 올릴 것처럼 험악한 기세로 다가왔다. 서아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그의 폭력적인 성향은 이미 부대 내에서 유명했다. 윤서하사. 여군이라고 오냐오냐 해줬더니 선임이 하는 말이 말 같지 않지? 운전병? 여자가 무슨 운전병이야. 얌전히 행정이나 볼 것이지 운전대 잡고 나대 씨발. 대답 안 해?
군 생활 편하게 하고 싶으면 알아서 잘해. 선임이 말 걸면 웃으면서 대답하고 시키는 건 군소리 없이 하고. 알겠어? 알겠습니다. 굴욕감에 입술이 바싹 말랐다. 서한은 이를 악물고 대답했다. 박 상사는 쯧하고 혀를 차더니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뒤돌아 배차실로 걸어갔다. 혼자 남은 서한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떨리는 숨을 골라야 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들고 있던 점검표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이런 식의 언어폭력과 성희롱은 그가 부임한 지난 6개월 동안 계속되어 왔다. 처음에는 무시하려 했다. 군대니까 원래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괴롭힘의 수위는 점점 높아졌고 서아의 정신은 갉아먹히고 있었다. 운행 준비를 마친 서아가 배차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박 상사는 다리를 꼬고 앉아 스마트폰 게임에 열중하고 있었다. 충성. 사령부 본청 운행 출발 보고 드립니다. 운행일지 저기다 놓고 가. 그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퉁명스럽게 말했다. 서아가 운행일지를 결제판에 올려놓는 순간 박 상사가 게임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아, 맞다. 윤하사. 네, 상사님. 오늘 사령부 의전 행사 때문에 본청 앞에 높으신 분들 많이 올 거야. 운전 똑바로 해. 괜히 얼쩡거리다가 사고 내지 말고.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복귀할 때 PX 들러서 내 담배 한 보루랑 커피 믹스 큰 거 한 통 사와. 내 돈으로. 그는 지갑에서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을 꺼내 책상 위로 던졌다. 명백한 사적 지시였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알겠습니다. 서아가 뒤돌아 나가려는 순간 박 상사가 다시 그녀를 불렀다. 잠깐. 그의 시선이 다시 서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었다. 생각할수록 웃기네. 여자가 두 돈반 핸들 잡고 있는 그림. 영 어색하단 말이야. 차라리 조수석에 앉아서 커피나 타주는 게 딱 어울리는데. 안 그래? 대답. 박 상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서아는 입술을 깨물었다.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긴 뭘 몰라. 표정 보니까 내 말이 기분 나빠 죽겠다는 표정이구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아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위압적인 그의 덩치에 서아는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윤하사. 내가 왜 너한테만 이러는 것 같아? 모르겠습니다. 넌 하사고 난 상사니까. 넌 여자고 난 남자니까. 그리고 여긴 군대니까.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여긴 남초 조직이고 계급 사회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그냥 입 다물고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여기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알겠냐? 박 상사의 얼굴이 서아의 코앞까지 다가왔다. 그의 눈에는 경멸과 비웃음이 가득했다. 서아는 공포에 질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거대한 벽에 부딪힌 듯한 절망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육중한 군용 트럭의 핸들을 잡은 서아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조금 전 배차실에서의 일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박 상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심장에 박힌 듯 아팠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그 말이 귓가에 저주처럼 맴돌았다. 정말 그럴까?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을까? 어릴 적부터 꿈꿔왔던 군인이었다. 나라를 지키는 멋진 모습에 반해 힘든 훈련을 이겨내고 자랑스러운 하사 계급장을 달았다. 하지만 현실은 꿈과 너무도 달랐다. 여군이라는 꼬리표는 때로는 특혜의 상징처럼, 때로는 차별의 낙인처럼 그녀를 따라다녔다. 사령부 정문을 통과하며 서아는 창밖으로 보이는 충성이라는 구호석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무엇을 위한 충성인가? 국가를 위한 충성인가? 아니면 박 상사 같은 부조리한 상급자를 위한 맹목적인 복종인가? 목적지인 본청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시동을 끄자 깊은 한숨이 터져나왔다. 핸들 위에 이마를 기댄 채 서아는 눈을 감았다. 눈물이 핑 돌았다. 울고 싶지 않았다. 여기서 무너지면 박 상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자꾸만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다. 그날 오후 복귀 운행은 더욱 끔찍했다. 갑작스럽게 쏟아진 폭우로 시야가 흐려졌고
와이퍼는 쉴 새 없이 움직였지만 역부족이었다. 긴장한 채로 운전대를 꽉 잡고 있는데 개인 휴대폰으로 전화가 걸려왔다. 박 상사였다. 운전 중이라 받을 수 없었지만 그는 집요하게 계속 전화를 걸어왔다. 결국 신호 대기 중에 전화를 받았다. 예, 박기범 상사님. 윤서아 하사입니다. 야, 너 지금 어디야? 왜 이렇게 늦어? 수화기 너머로 고함이 터져 나왔다. 지금 폭우 때문에 도로가 많이 막히고 있습니다. 최대한 서두르고 있습니다. 핑계 대지 마. 비 온다고 운전 못해? 그러게 여자가 무슨 운전병이냐고 내가 말했지. 당장 부대로 튀어올 생각 안 하고 뭐 하고 있어? 일방적인 폭언이 쏟아졌다. 서아는 대꾸할 힘도 없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손에 힘이 쭉 빠졌다. 앞이 보이지 않는 빗속처럼 그녀의 군 생활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둠 속에 갇힌 기분이었다. 흠뻑 젖은 채로 부대에 복귀한 서아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박 상사의 싸늘한 분노였다. 그는 사무실에 있던 다른 간부들과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서아를 세워두고 윽박지르기 시작했다. 복귀 시간이 몇인데 이제 기어들어와. 비 좀 온다고 거북이 운전했어? 죄송합니다. 도로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죄송하면 다야? 내가 늦게 오는 바람에 야간 근무 교대할 배차가 꼬였잖아. 책임질 거야? 분명 PX 심부름 같은 사적 지시 때문에 늦어진 시간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그는 모든 책임을 서아에게 돌렸다. 주변의 동료 간부들은 못 본 척 서류에 코를 박거나 자리를 피했다. 아무도 그녀를 도와주지 않았다. 철저한 고립감. 서아는 거대한 섬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다. 그의 고함은 셔츠 단추가 풀어져 속옷이 살짝 보인다는 인신공격으로까지 이어졌다. 수치심과 분노, 절망감이 뒤섞여 서아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 그날 밤 관사로 돌아온 서아는 텅 빈 방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 흐느낌은 어느새 통곡으로 변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무언가 해야 했다. 하지만 무엇을? 부대 내에 신고를 해봤자 여군이 유난 떤다는 소리나 듣고 결국 묵살될 것이 뻔했다. 오히려 보복만 당할 것이다. 박 상사의 얼굴과 그가 뱉었던 말들이 악몽처럼 떠올랐다. 그때 문득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편이 되어줄 사람. 서아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다. 그리고 익숙한 번호를 눌렀다. 신호가 몇 번 가고 곧이어 차분하고 듬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아야. 웬일이야 이 시간에. 오빠.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애써 참았던 울음이 다시 터져 나왔다. 서아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너 우는 거야?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다급해졌다. 오빠 나 더는 못하겠어. 무슨 소리야? 천천히 말해봐. 부대에서 무슨 일 있었어? 나 군대가 원래 이런 곳이었어? 매일매일이 지옥 같아나 어떡해 오빠. 서아는 무너져 내렸다. 아이처럼 울부짖으며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서름과 공포를 토해냈다. 수화기 저편에서 그녀의 오빠이자 대한민국 육군 수도군단 군사경찰대대장 윤태준 중령은 아무 말 없이 동생의 울음을 듣고 있었다. 그의 침묵은 분노를 사기는 시간이었다. 차갑게 타오르는 분노가 그의 눈을 얼어붙게 만들고 있었다. 야간 당직 사관의 경례와 함께 지휘 통제실의 문이 열렸다. 방금 막 퇴근하려던 윤태준 중령이 굳은 얼굴로 다시 들어서자 통제실에 팽팽하던 공기가 더욱 날카롭게 조여졌다. 그의 평소 차분하고 이성적인 모습을 알던 부하들은 지휘관의 싸늘한 기운에 저도 모르게 자세를 바로 했다. 윤 중령은 자신의 집무실로 들어가지 않고 곧장 작전 상황판 앞으로 걸어갔다. 상황판에는 군단 책임 지역의 야간 경계 현황과 주요 부대 위치가 꼼꼼하게 표시되어 있었다. 그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다. 제백 수송대대. 동생이 있는 곳이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동생의 절규가 그의 심장을 칼로 후벼 파는 듯 했다. 하나뿐인 피부치, 어릴 적부터 부모님 대신 돌봐왔던 여동생이었다. 그 강인하고 씩씩하던 아이가 그렇게 무너져 내릴 정도라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당장이라도 수송대대로 달려가 동생을 괴롭힌 놈의 멱살을 잡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평범한 오빠이기 이전에 군단의 법과 질서를 수호하는 군사경찰대대의 지휘관이었다. 감정적인 대응은 오히려 동생에게 더 큰 상처와 불이익을 안겨줄 수 있었다. 사적 감정으로 군율을 어긴 지휘관이라는 오명은 진실의 힘을 약하게 만들 뿐이었다. 그는 차갑게 분노를 억누르며 머릿속에서 가장 빠르고 정확한 수를 계산하기 시작했다. 당직사관. 네, 중령님. 내일 아침 08시 정각 수사과장과 성범죄 수사대장 내 집무실로 오라고 전달해. 긴급 현안 회의. 알겠습니다. 그는 다시 개인 휴대폰을 들고 동생에게 문자를 보냈다.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고 군사경찰 지휘관으로서 필요한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서아야.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첫째, 내일 아침 바로 의무대를 가서 진료를 받고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 불면증 등의 소견을 받아도. 둘째,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기억나는 대로 전부 기록해. 날짜, 시간, 장소, 그리고 그 새끼가 했던 말과 행동, 주변에 누가 있었는지까지. 사소한 거 하나도 빼놓지 말고. 셋째, 절대 그놈과 단둘이 마주치지 마. 무슨 일 있어도. 넷째, 다 작성하면 나한테 먼저 보내. 내가 확인하고 다음 행동을 알려줄게. 오빠 믿고 조금만 버텨. 알았지? 문자를 보낸 그는 지휘 통제실 한편에 마련된 자신의 간이 침대로 향했다. 오늘 밤 그는 집에 들어갈 수 없었다. 아니, 들어가지 않을 작정이었다. 강철로 된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다. 이제 그 누구도 이 흐름을 멈출 수 없을 것이다. 밤새 뜬 눈으로 울다 지쳐 잠들었던 서아는 오빠의 문자를 보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 여전히 마음은 지옥 같았지만 문자에 담긴 단호하고 체계적인 지시는 그녀에게 작은 등불이 되어주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군법의 전문가인 오빠가 뒤에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서아는 출근 준비도 미룬 채 책상에 앉아 낡은 수첩을 펼쳤다. 그리고 쓰기 시작했다. 박기범 상사가 처음 부임했던 날부터 사소한 비아냥거림, 회식 자리에서의 불쾌한 농담, 운전 실력을 트집 잡아 동료들 앞에서 모욕을 줬던 일치마 발언, 사적인 심부름, 폭언이 담긴 통화까지. 기억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추자 그가 얼마나 집요하고 악랄하게 자신을 괴롭혀왔는지 선명하게 드러났다. 눈물이 수첩 위로 뚝뚝 떨어졌지만 그녀는 펜을 놓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다. 빼앗겼던 자신의 존엄을 되찾기 위한 선전포고였다. 작성을 마친 서아는 먼저 의무대로 향했다. 군의관은 핏발선 눈과 불안 증세를 보이는 그녀에게 과도한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스트레스 장애 소견서를 발급해 주었다. 진단서와 직접 작성한 진술서를 사진으로 찍어 오빠에게 전송했다. 곧바로 답장이 왔다. 잘했어. 이제 군단 본부 군사경찰대 민원실로 가서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해. 오늘 내가 보낸 문자 내용은 절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넌 개인의 판단으로 정식 절차를 밟는 거야. 알겠지? 오빠의 의도를 깨달은 서아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이것은 오빠가 지휘관의 권력을 남용했다는 공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다. 철저하게 피해자인 윤서와 하사 개인의 고소 사건으로 만들어 그 어떤 외부의 압력도 개입할 수 없도록 판을 짜고 있는 것이었다. 서아는 비장한 각오로 군단 본부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충성. 수사과장인 김진표 소령과 성범죄 수사대장 한미진 대위가 윤태준 중령의 집무실로 들어섰다. 윤 중령은 밤새 한숨도 못 잔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그들을 맞았다. 앉아. 회의는 서론 없이 시작되었다. 오늘부로 제백 수송대대 소속 박기범 상사에 대한 내사에 착수한다. 두 사람의 얼굴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혐의는 직권 남용, 모욕, 성희롱. 피해자는 같은 부대 윤서아 하사. 잠시 후 윤 하사가 우리 부대 민원실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한미진 대위의 눈이 살짝 커졌다. 지휘관이 내사를 지시한 사건의 피해자가 직접 고소장까지 접수하는 것은 사건의 진실성과 심각성을 반증하는 것이었다. 김소령.
네, 중령님. 자네는 오늘부로 수사팀을 꾸려. 나와 한 대위를 제외하고 가장 유능하고 입이 무거운 수사관들로만. 수사팀의 모든 활동은 나에게 직보하도록. 외부에는 절대 보안을 유지한다. 명심하겠습니다. 한 대위. 네, 중령님. 자네가 피해자 조사를 전담해. 피해자는 지금 심리적으로 극도로 위축된 상태일 거야.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고 모든 조사는 군단 본부 내에 있는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진행하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마. 알겠습니다. 윤중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보며 말했다. 박기범 상사. 과거 복무기록 조회해봐. 비슷한 전과는 없는지, 평판은 어땠는지. 샅샅이 뒤져. 그리고 수송대대 병사와 간부들 중에 분명히 목격자나 추가 피해자가 있을 거다. 하지만 처음부터 너무 몰아붙이지 마. 뱀을 잡으려면 조용히 풀숲을 헤쳐야 하는 법이니까.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이번 사건 단순한 군기문란 사건이 아니다. 군의 근간을 흔드는 암적인 존재를 뿌리 뽑는다는 각오로 임해. 어떤 외압이 들어와도 내가 막을 테니 자네들은 오직 증거와 법리만 보고 수사하도록. 의상, 충성. 김소령과 한 대위가 경례와 함께 집무실을 나섰다. 윤태준 중령은 다시 혼자가 되자 그제야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수도군단 군사경찰대 소속이라는 표식이 선명한 레토나 차량 한 대가 백수송대대 위병소를 조용히 통과했다. 대대 본부 앞에 차를 세운 것은 수사과장 김진표 소령과 수사관 한 명이었다. 그들의 등장은 조용했던 부대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군사경찰은 웬일이지? 누가 사고 쳤나 봐. 병사들과 간부들이 수군거렸다. 김소령은 곧장 대대장실로 향했다. 갑작스러운 군사경찰 소령의 방문에 수송대대장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충성. 군사경찰대 수사과장 김진표 소령입니다. 협조 요청차 방문했습니다. 아, 예. 충성. 어서 오십시오. 무슨 일이십니까? 김소령은 딱딱한 표정으로 말했다. 귀 부대 소속 인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보안 유지가 필요한 사안이니 저희가 요청하는 인원을 조용히 지정된 장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대장은 참고인이라는 말에 안도하면서도 무슨 큰일인가 싶어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알겠습니다. 누구를? 우선 배차실에서 근무하는 병사들과 최근 한 개월 이내 윤서와 하사와 함께 운행을 나갔던 인원들 명단을 요청합니다. 윤서와 하사의 이름이 나오자 대대장의 얼굴이 살짝 굳었다. 그제야 그는 군사경찰의 방문 목적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한편 같은 시각 한미진 대위는 군단 본부의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윤서와 하사와 마주 앉아 있었다. 아늑하게 꾸며진 상담실은 군부대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윤하사 많이 힘들었죠. 이제 괜찮아요. 여기서는 어떤 이야기도 편하게 해도 됩니다. 한 대위의 따뜻한 목소리에 서하는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밤새 작성했던 진술서를 바탕으로 지난 6개월간 겪었던 일들을 차분하게 털어놓기 시작했다. 한 대위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모든 진술을 꼼꼼하게 기록했다. 서하는 처음으로 자신의 고통을 온전히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 기분에 막혔던 속이 조금이나마 뚫리는 것을 느꼈다. 군사경찰의 조사는 조용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참고인으로 지목된 병사들과 간부들은 한 명씩 군단 본부로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 대부분은 박기범 상사가 두려워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라는 말만 반복했다. 하지만 수사팀은 포기하지 않았다. 김진표 소령은 특히 배차실 행정병이었던 김민준 일병을 주목했다. 그는 유독 눈치를 보고 겁에 질려 있었다. 김일병. 군사경찰의 수사에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사실을 은폐하는 것 또한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 알고 있나? 네, 알고 있습니다. 박기범 상사가 윤서와 하사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자네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해주면 된다. 자네는 그저 참고인일 뿐이야. 우리가 자네에게 불이익을 줄 일은 없어.
오히려 진실을 말하는 것이 자네를 보호하는 길일 수도 있고. 김소령의 끈질긴 설득과 회유에 김일병은 한참을 망설이다 마침내 무거운 입을 열었다. 박 상사님께서 윤 하사님께 유독 심하게 하셨습니다. 다른 간부님들 안 계실 때 욕도 하시고 여자가 운전대를 잡는 게 아니다 같은 말씀도 자주 하셨습니다. 또 다른 건 없나? 예를 들어 사적인 심부름을 시킨다거나. 네. 담배나 커피 같은 거 사오라고 하시는 것 여러 번 봤습니다.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수사팀은 김일병의 진술을 확보한 뒤 그와 비슷한 시기에 근무했던 다른 병사들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그러자 저도 들었습니다. 저도 봤습니다라는 진술이 하나둘씩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두려움에 억눌려 있던 진실이 마침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다. 박기범 상사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평소처럼 배차실에서 거들먹거리고 있었다. 그는 서아가 오늘따라 보이지 않는 것을 그저 몸이 아파 병가라도 냈으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자신을 향해 조여오는 강철의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소리를 전혀 감지하지 못한 채 그날 오후 늦게 마침내 김진표 소령과 수사관들이 다시 수송대대를 찾았다. 이번에 그들이 향한 곳은 대대장실이 아닌 배차실이었다. 문이 열리고 군사경찰 완장을 찬 이들이 들어서자 배차실의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다. 박기범 상사는 귀찮다는 듯 인상을 쓰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슨 일들이야 여긴 어쩐. 김진표 소령이 그의 말을 잘랐다. 그는 차가운 눈으로 박 상사를 응시하며 주머니에서 수사 서류를 꺼내 보였다. 박기범 상사. 수도군단 군사경찰대 수사과장입니다. 김소령의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배차실에 울려 퍼졌다. 당신을 직권 남용, 모욕, 성희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 저희와 함께 가주시죠. 박기범 상사의 얼굴에서 거만함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의 눈동자가 당황과 충격 그리고 이해할 수 없다는 혼란으로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취조실의 공기는 차갑고 건조했다. 흰 벽과 철제 책상 그리고 모든 것을 기록하는 카메라 렌즈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공간. 방금 전까지 부하들을 호령하던 박기범 상사는 이제 책상 너머에 앉은 수사관과 마주한 한 명의 피의자일 뿐이었다. 그는 애써 태어난 척 팔짱을 끼고 다리를 꼬았지만 미세하게 떨리는 무릎 끝이 그의 불안을 감추지 못했다. 박기범 상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부터 하는 모든 진술은 녹화되고 있으며 재판 및 징계위원회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김진표 소령이 서류를 넘기며 딱딱한 어조로 말했다. 에이 소령님. 너무 딱딱하게 나오시네.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그냥 부대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선임과 후임 사이의 작은 오해 아닙니까? 박 상사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능글맞게 받아쳤다. 그는 이 상황을 군 생활 좀 한 자신이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는 가벼운 트러블 정도로 여기고 있었다. 오해라 그럼 하나씩 짚어보죠. 박 상사께서는 윤서와 하사에게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킨 사실이 있습니까? 담배나 커피 같은. 아이고 그게요. 제가 후배 아끼는 마음에 가끔 뭐 사오라고 시키고 용돈도 쥐어주고 그랬던 겁니다. 윤 하사뿐만 아니라 다른 애들한테도 그랬습니다. 이걸 직권 남용이라고 하시면 군대 선후배 관계가 너무 삭막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는 정을 운운하며 혐의를 희석하려 했다. 하지만 김소령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지난 7월 15일 오전 점호 직후 배차 대기 중인 모든 운전병들 앞에서 윤 하사에게 여자 주제의 운전 실력이 그 모양이니 부대 망신 다 시킨다는 취지의 폭언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제가 언제 여자 주제라고 했습니까? 그냥 운전이 미숙해서 안전을 위해 지도한 겁니다. 군대에서 선임이 후임 가르치는 게 죄가 됩니까? 박 상사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김소령은 그의 말을 기다렸다는 듯 다음 서류를 꺼내 보였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김민준 일병 외 4명의 병사, 그리고 이정훈 중사의 진술서입니다. 모두 박 상사께서 명백히 여자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모욕감을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오해입니까? 이정훈 중사의 이름이 나오자
박 상사의 눈이 흔들렸다. 이 중사는 평소 그에게 밉보일까봐 아무 말 못하던 동료 부사관이었다. 그마저도 진술을 했다는 사실에 그는 처음으로 위기감을 느꼈다. 그건 걔들이 뭘 잘못 들었거나 아니면 윤하사랑 짜고 나를 모함하는 모함이라 좋습니다. 김소령은 마지막 서류를 책상 위에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다. 박 상사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지난 8월 5일 배차실에서 윤하사와 단둘이 있을 때 여자는 바지보다 치마 입고 운전하는 게 아랫도리가 자유롭고 편하지 않냐는 발언을 한 사실. 인정하십니까? 결정타였다. 박 상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닙니다. 절대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저건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그 기집애가 나한테 앙심을 품고. 그가 흥분해서 소리치자 김소령은 차갑게 그의 말을 끊었다. 박 상사. 배차실 입구 쪽 천장에 CCTV가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셨습니까? 뭐라고요? 물론 음성 녹음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박 상사께서 윤하사에게 다가가 위압적인 자세로 무언가 말하는 장면, 그리고 당시 윤하사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는 장면은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박 상사께서 부인하시는 그 농담을 하던 순간의 영상입니다. 징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이 영상을 본다면 과연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할까요? 박기범 상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렸다. 성벽은 무너졌다. 자신이 쌓아올린 계급과 권위, 폭력이라는 성벽이 CCTV 영상이라는 작은 돌멩이 하나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린 것이다. 그는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인지 그제야 희미하게 실감하기 시작했다. 박기범 상사가 군사경찰에 연행되었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부대 전체로 퍼져나갔다. 부대는 그야말로 벌집을 쑤신 듯 시끄러웠다. 간부들은 삼삼오오 모여 이번 사태에 대해 이야기했고 병사들은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간부들의 눈치를 살폈다. 특히 박 상사와 친하게 지내며 그의 행동을 묵인하거나 동조했던 몇몇 부사관들은 좌불안석이었다. 불똥이 자신들에게 튈까 전전긍긍했다. 반면 그의 폭력적인 언행에 남몰래 고통받았던 다른 병사들과 하급 간부들은 조용한 안도감과 함께 사태의 추이를 예의주시했다. 그날 오후 수송대대장은 긴급히 전체 간부 회의를 소집했다. 침통한 표정으로 단상에 선 그는 무거운 입을 열었다. 다들 들었을 거라 생각한다. 현재 우리 부대 박기범 상사가 직권 남용 및 성희롱 등의 혐의로 군사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아직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섣부른 추측이나 불필요한 언행은 삼가주기 바란다. 그는 원론적인 이야기로 운을 뗐지만 이내 목소리에 힘을 주어 말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 상급자라는 이유로 하급자에게 인격적인 모독을 주거나 사적인 지시를 내리는 행위, 특정 성별에 대한 편견을 드러내는 그 어떤 언행도 우리 부대에서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이번 사건과 유사한 일을 겪었거나 목격한 인원이 있다면 직급에 상관없이 나에게 직접 보고하거나 군단 내부에 마련된 고충 처리 제도를 적극 활용해주기 바란다. 이번 사건을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 썩은 부분은 도려내고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대대장의 단호한 선언에 회의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이것은 단순한 훈시가 아니었다. 박기범 상사에 대한 손절 선언이자 부대 내 다른 박기범들에게 보내는 강력한 경고였다. 한편 윤서와 하사는 군사경찰의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에 따라 당분간 수송대대가 아닌 군단 본부 직할대 소속으로 파견 근무 명령을 받았다. 익숙했던 차고지와 동료들을 떠나 낯선 사무실에서 행정 업무를 보게 된 그녀는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 들어온 것처럼 기묘한 평온함을 느꼈다. 자신을 향하던 불쾌한 시선과 폭언이 사라진 것만으로도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앞으로 진행될 징계위원회와 자신을 향할지 모를 2차 가해에 대한 불안감도 떨칠 수 없었다. 며칠 뒤 윤태준 중령은 퇴근길에 동생이 임시로 머무는 군단 본부의 게스트하우스를 찾았다.
그는 사복 차림이었고 손에는 서아가 좋아하는 치킨 상자가 들려 있었다. 군사경찰 대대장이 아닌 평범한 오빠의 모습이었다. 오빠 어서 와. 예전보다 조금 수척해졌지만 한결 편안해진 표정의 서아가 그를 맞았다. 밥은 먹었고? 응. 방금 먹었어.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치킨을 먹기 시작했다.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치킨을 뜯는 소리만 방 안을 채웠다. 어색한 침묵을 먼저 깬 것은 윤중령이었다. 수사보고서 읽어봤다. 박기범 상사 내가 진술한 혐의 대부분을 시인했더구나. 증거가 명백해서 더는 부인할 수 없었겠지. 그래? 서아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징계위원회는 다음 주에 열릴 거야. 아마 군 생활을 계속하기는 힘들 거다. 그것은 사실상 파면이나 해임 같은 중징계를 의미했다. 서아는 치킨 조각을 내려놓았다. 통쾌함보다는 씁쓸하고 복잡한 감정이 먼저 밀려왔다. 서아야. 윤중령이 동생의 어깨를 감쌌다. 지금까지 정말 힘들었지. 혼자서 그 모든 걸 견디느라 얼마나 무서웠겠냐. 오빠가 더 빨리 알아채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 말에 서아는 참고 있던 눈물을 터뜨렸다. 오빠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다. 괜찮다고 이제 다 끝났다고 위로하는 오빠의 목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비로소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음을 느꼈다. 징계위원회가 열리면 내가 피해자 자격으로 출석해서 진술해야 할 수도 있어. 괜찮겠어? 응. 할 수 있어. 아니 해야지. 가서 똑똑히 말할 거야. 내가 겪은 일들 그리고 그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서아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았다. 아픔을 겪으며 그녀는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해져 있었다. 그 시각 박기범 상사는 지정된 영내 시설에 사실상 감금된 채 징계위원회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믿었던 동료 부사관들은 그를 외면했고 대대장은 그를 부대의 수치로 취급했다. 그는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마지막 발악을 준비했다. 육군 부사관학교 동기들, 과거에 연을 맺었던 상급자들에게 연락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부탁했다. 하지만 대부분은 싸늘한 거절로 답해왔다. 썩은 동아줄은 너무나도 약했다. 그의 성벽은 이제 완전히 무너져 그를 지켜주기는커녕 그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다. 징계위원회가 열릴 날짜가 확정되어 공지되었다. 8월 18일 수도군단 본부 징계위원회실. 광복절 연휴가 끝난 월요일 여전히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오후였다. 수도군단 본부의 한 회의실에는 무거운 정적이 감돌고 있었다. 방음 처리된 두꺼운 문은 외부의 모든 소음을 차단했고 실내에는 오직 냉방 장치의 낮은 소음과 사람들의 긴장된 숨소리만이 존재했다. 긴 테이블 상석에는 징계위원장인 군단 참모장이 앉아 있었고 그 좌우로 법무, 감찰, 인사참모를 비롯한 영관급 장교들과 주임원사까지 총 7명의 징계위원이 배석해 있었다. 한쪽 끝에는 군 검사가 날카로운 눈으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이곳이 바로 한 군인의 운명을 결정할 수도군단 징계위원회였다. 피징계인 입장하도록. 위원장의 나직하지만 힘있는 목소리에 문이 열리고 박기범 상사가 모습을 드러냈다. 말끔하게 달인 전투복 차림이었지만 지난 며칠 사이 겪은 마음고생으로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고 총기를 잃은 눈은 깊게 패여 있었다. 그는 위원들 앞에 걸어나와 부동자세로 서서 거수경례를 했다.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져 나왔다. 충성. 제백 수송대대 상사 박기범. 자리에 앉으시오. 박 상사는 지정된 의자에 뻣뻣하게 앉았다. 그의 앞에는 변호를 맡은 군 법무관이 앉아 있었지만 별다른 위안이 되지는 못했다. 징계 심의는 군 검사의 징계 혐의 사실 낭독으로 시작되었다. 피징계인 박기범 상사. 2024년 2월부터 8월까지 약 6개월에 걸쳐 직속 부하인 윤서아 하사에게 총 17회에 걸친 폭언 및 모욕, 8회의 사적 지시를 통한 직권 남용, 그리고 3회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하여 군인복무기본법 제33조 품위유지의 의무 및 제23조 직권 남용 금지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사실이 군 검사가 조사 결과를 하나씩 낭독할 때마다 박 상사는 고개를 푹 숙였다.
그가 가볍게 생각했던 말과 행동들이 법과 규율의 언어로 바뀌어 자신의 죄를 증명하는 창이 되어 돌아왔다. 피징계인 혐의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는가? 위원장의 질문에 박 상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떨리는 목소리로 준비해온 최후 변론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저의 어리석고 그릇된 행동으로 부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특히 윤서와 하사에게 깊은 상처를 준 점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저는 구시대적인 군대 문화에 젖어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후배를 강하게 키운다는 명목 하에 했던 행동들이 당사자에게는 씻을 수 없는 폭력이 되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부디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지난 20년간 오직 군인으로서 살아온 저에게 군복을 벗는 것은 사형 선고와도 같습니다. 남은 군 생활 동안 제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며 윤하사에게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그의 변명 섞인 호소는 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다. 위원들은 이미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수사 기록과 증거 자료들을 통해 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확인한 상태였다. 증인 윤서와 하사 입장하도록 하시오. 위원장의 말에 회의실 뒷문이 열리고 윤서와 하사가 들어섰다. 박 상사와 마주보지 않는 먼 곳에 마련된 증인석으로 걸어가는 그녀의 걸음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 단정하게 정돈된 전투복과 꽉 조여맨 전투화는 그녀의 굳은 결의를 보여주는 듯했다. 윤서 하사. 많이 힘들었을 텐데 이 자리에 나와줘서 고맙게 생각하오. 지금부터 위원들이 몇 가지 질문을 할 텐데 아는 대로만 담담하게 이야기해주면 돼요. 네, 위원장님. 서하는 위원들을 차례로 둘러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동정이 아닌 한 명의 군인을 대하는 존중의 빛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마음이 조금 놓이는 것을 느꼈다. 윤 하사는 피징계인이 어떤 처벌을 받기를 원합니까? 한 위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하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마이크를 향해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특정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상 밖의 대답에 위원들과 박 상사의 시선이 모두 그녀에게 쏠렸다. 저는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대한민국 육군 하사로서 군인으로서의 제 명예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피징계인은 저의 계급과 성별을 빌미로 저의 인격과 군인으로서의 자부심을 짓밟았습니다. 이는 저 개인에 대한 공격일 뿐만 아니라 군의 기강과 전우회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서하는 고개를 들어 처음으로 박기범 상사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은 애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저는 이 일이 단지 한 사람을 처벌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저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본보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군인이 서로를 존중하고 계급은 괴롭힘의 도구가 아니라 책임의 무게라는 것을 모두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믿겠습니다. 그녀의 진술은 끝났다. 그 어떤 감정적인 호소나 분노의 표출보다도 군인으로서의 원칙과 명예를 이야기한 그녀의 담담한 진술은 회의실 안의 모두에게 훨씬 더 깊은 울림을 주었다. 서하가 퇴장하고 모든 심의 절차가 끝났다. 위원장은 피징계인에게 퇴장을 명하고 최종 논의에 들어갔다. 30분이 넘는 숙의 끝에 위원들은 다시 박기범 상사를 회의실로 불러들였다. 그의 얼굴에는 마지막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고 있었다. 위원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판결문을 들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징계 의결 결과. 피징계인 상사 박기범. 위원장의 시선이 박 상사에게 고정되었다. 수도군단 보통징계위원회는 피징계인의 징계 혐의 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하급자에 대한 반복적인 인권 침해는 군 조직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 비위로서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유지시키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 군인사법 제57조 제1항에 의거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원장은 잠시 말을 멈췄다. 박 상사는 자기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피징계인을 파면에 처한다. 파면. 그 단어가 박기범 상사의 귀에 박히는 순간 그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파면. 군인에게 내려질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징계.
단순히 군복을 벗는 것이 아니었다. 지난 20년간의 군 생활이 통째로 부정당하고 모든 명예와 계급이 박탈되며 앞으로 받을 연금의 절반 이상이 사라지는 극형이었다. 그는 사회에 맨몸으로 내던져지는 것이었다. 박 상사는 주저앉을 듯 휘청거렸다. 그의 입에서 의미 없는 신음이 새어나왔다. 위원장은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다. 이상으로 징계위원회를 마친다. 피징계인은 즉시 대기 장소로 이동하여 관련 절차를 이행하기 바란다. 군사경찰 2명이 다가와 그의 양팔을 부축했다. 그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인형처럼 힘없이 끌려나갔다. 회의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의 등 뒤로 대한민국 군인 박기범의 인생도 함께 닫혔다. 사건은 그렇게 마무리되었다. 박기범 상사의 파면 소식은 군단 전체에 큰 경종을 울렸다. 각 부대는 성인지 교육 및 인권 교육을 대폭 강화했고 지휘관들은 부하들과의 소통에 더욱 신경 쓰기 시작했다. 제백 수송대대는 말 그대로 환골탈태했다. 부조리의 상징이었던 인물이 사라지자 그를 추종하거나 묵인하던 분위기도 자연스럽게 소멸했다. 새로운 배차 담당관은 모든 운전병을 동등하게 대했고 실력 위주로 업무를 배정했다. 윤서와 하사는 파견 근무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에게 새로운 인사명령이 내려왔다. 군단 직할 부대인 군수지원대대 정비중대 수송반장. 하사 계급에게는 이례적인 보직이었다. 운전뿐만 아니라 차량 정비와 후배 교육까지 책임지는 중요한 자리였다. 그녀의 강직함과 용기, 그리고 뛰어난 운전 실력을 높이 산 군단의 배려였다. 몇 달 뒤 가을 햇살이 훈련장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다. 핸들은 10시 10분 방향으로 가볍게. 시선은 멀리 전방을 주시하고 차체 폭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윤서와 하사가 신임 운전병들을 대상으로 KO1일 조작법을 교육하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신감과 전문성이 넘쳤다. 교육생들은 성별에 상관없이 윤서와 반장님을 최고의 운전병이자 존경하는 선임으로 따랐다. 훈련장 한쪽에서 윤태준 중령이 동생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잠시 동생을 보러 들른 길이었다. 서하는 오빠를 발견하고는 교육생들에게 잠시 자습을 명한 뒤 그에게 달려왔다. 오빠 웬일이야? 지나가는 길에. 우리 동생 잘하고 있나 감시하러 왔지. 태준이 웃으며 말하자 서하가 발끈하며 대꾸했다. 감시는 무슨. 나 이제 이 구역 최고참이야. 두 사람은 나란히 훈련장을 걸었다. 열을 맞춰 주차된 군용 트럭들, 씩씩하게 훈련받는 병사들의 모습이 평화로웠다. 이제 정말 괜찮은 거지? 응. 오빠 덕분이야. 고마워. 내가 한 건 없어. 내가 스스로 이겨낸 거지. 내 용기가 군대를 조금은 바꾼 거야, 서하야. 윤태준 중령은 진심으로 말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썩은 고름을 터뜨렸고 그 상처가 아무는 과정에서 조직은 더 건강해졌다. 비록 느리고 힘들지라도 그렇게 세상은 아주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법이었다. 서하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한때는 절망 속에서 떨기만 했던 손. 이제 그 손은 후배들의 길을 이끌어주는 단단한 핸들을 잡고 있었다. 얼어붙었던 핸들은 그녀 자신의 의지로 녹였고 이제 그 길 위에는 따스한 가을 햇살이 가득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오늘 사연 모음집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당신은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사연 모음집에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